네, 계속해서 병원 미생물학 면역학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이제 항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체의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까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체는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이게 보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체는 워낙에 정상적인 혈청 중에는 활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보체의 활성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만나게 되면 보체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항원이랑 항체 결합물,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와서 그 항원과 우리 몸속의 항체가 결합했던 그 항원 항체 결합물이라던가 또는 이상한 이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보체가 연쇄 반응적으로 활성화하여 항원을 제거하도록 작용하는 게 보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체 활성화 경로라고 해서 고전 경로, 렉틴 경로, 대체 경로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전 경로는 C1에서 C4, C2, C3, 그 다음에 C3A, C3B로 나눠지고 C5 이런 식으로 돼서 구분이 되고, 렉틴 경로는 C4부터 시작이 되고 대체 경로는 C3부터 시작이 돼서 쭉 영세 반응을 일으켜갖고 맨 마지막에 막 공격 복합체라는 걸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C1, C4, C2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체는 고전 경로와 렉틴 경로와 대체 경로가 있고, 이런 경로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막 공격 복합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막 공격 복합체는 무슨 뜻일까요? 항원의 막을 공격하는 어떤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막 공격 복합체가 병원 미생물의 막을 공격을 해갖고 그 병원 미생물을 파괴한다 라는 게 보체 활성화 경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 보체 활성화 경로에서 이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경로에서 어떻게 고전적 경로가 일어나고, 어떻게 렉틴 경로가 일어나고, 어떻게 대체 경로가 일어나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나오는 고전적 경로는 주로 이 고전적 경로가 일어나게 되는 활성화의 주요 인자는 항원 항체 결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항원이 있으면 이 항원에 결합한 이뮤노글로불린 G와 M, 이게 딱 보여져. 그럼 항원 항체 결합물이네. 어떤 항원에다가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항체가 결합되어 있네. 그거 딱 만나면 그때 고정 경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맨 마지막에 막 공격 복합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로 대체 경로는요. 활성화의 주요 인자는 그람 은성균의 내독소, 어떤 효모의 어떤 다당체, 포도당 물질, 그 다음에 종양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 등 미생물의 세포벽 성분, 세포의 막 성분이 대체 경로를 활성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의 세포벽 성분이 딱 보였어. 우리 몸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 봤어. 저거 병원 미생물인데? 이상한 물질인데? 근데 그걸 딱 봤더니 어떤 미생물의 세포벽 부분이야. 그러면 그때 대체 경로가 활성화가 돼갖고 막 공격 복합체를 만든다. 그래서 막 공격 복합체가 그 항원의 막을 공격해서 그 항원을 죽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렉틴 경로예요. 렉틴 경로. 렉틴 경로는 주로 활성화의 주요 인자는 어떤 혈청 중에 렉틴과 유사한 단백질, 또는 미생물 표면에 어떤 그래서 당사실 같은 것, 어떤 미생물의 당사실 같은 게 딱 보이면 그거 가지고 렉틴 경로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체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체의 역할, 세포막이 항원인 경우 그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상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의 막에 구멍을 뚫어서 그 항원을 죽이도록 하는 게 보체의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체는요, 그냥 일상적인 상태는 절대로 활동하지 않아요. 이 보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전적 경로에는 항원 항체 결합물이 있어야 되고, 렉틴 경로에서는 어떤 당사질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대체 경로에서는
어떤 미생물의 세포벽 성분 같은 게 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우리 몸이 아닌 비자기가 들어왔어 라고 그거를 딱 보체가 인식을 하면 그때 활성화가 돼서 이런 뭐 C1부터 C9까지의 딱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서 막 공격 복합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막 공격 복합체가 그 미생물의 막을 구멍을 뚫어서 그 미생물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라고 해서 그 막 공격 복합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경로, 렉틴 경로, 대체 경로에 의해서 그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라는 그 막 공격 복합체가 생성이 되면 그 미생물의 막을 구멍을 뚫어갖고 공격해갖고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세 번째 그 막이 구멍 뚫린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 이게 보체 역할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면역세포, 뭐 림프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물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이토카인과 인터페론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고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고 사이토카인이 어떤 거다, 인터페론이 어떤 거다라는 정의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건 뭐냐면 호르몬과 유사한 단백질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선천 면역이라던가 면역 반응을 자극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게 사이토카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림프구, 특히나 아까 그 T 림포사이트가 그 사이토카인을 생산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림프구 또는 기타 면역 세포들이 이 사이토카인을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된 림프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을 림포카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포식세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을 모노카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 림포카인, 모노카인을 모두 합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용에 따라 림프구를 분화시키고 증식시키고 그다음에 림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게 사이토카인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염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조절시키기도 하고 또 염증세포의 주화성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화성이라는 건 뭐냐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려면 그 염증을 잘 이제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그 염증이 일어난 곳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화성이에요. 그래서 이동에 관여하는 것도 이 사이토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터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백혈구가 만드는 인터페론 알파, 바이러스 감염 섬유화 세포가 만드는 인터페론 베타, T림프가 만드는 인터페론 감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림프구 이런 건 들어보셨을 텐데 섬유화 세포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포 중에 어떤 섬유질 같은 거, 실 같은 걸로 이루어진 세포가 있어. 그걸 섬유화 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섬유화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섬유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섬유화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그 바이러스 감염 섬유화 세포가 만드는 인터페론 베타, 백혈구가 만드는 인터페론 알파, T림프구가 만드는 인터페론 감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인터페론의 역할은 바이러스 감염 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항바이러스 작용, 항종양 작용 등 면역계에 자극을 미치는 게 인터페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토카인, 인터페론 둘 다 이 면역에 관여하는 물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세포가 이 면역에 관여하는 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주로 림프구가 만드는 건 뭐 사이토카인이었고 아까 백혈구가 만드는 건 인터페론이었고 뭐 T림프구가 만드는 거는 인터페론 감마였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아까 사이토카인 방금 전까지 배웠는데 사이토카인의 역할 중에서 림프구의 분화, 증식, 활성화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다라고 되어 있고 뭐 사이토카인 그다음에 주요 작용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I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뭐냐 인터루킨이에요. 인터루킨도 그 사이토카인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터루킨 2번, 인터루킨 12번 뭐 이런 식으로 사이토카인의 종류들이 많고 결과적으로는 다 림프구의 분화, 증식에 또는 활성화에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종류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도 좀 볼게요. 또한 그 염증의 유발과 또 염증의 조절, 또 염증성 세포의 주화성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되게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 아, 이런 식의 종류들이 좀 많구나. 그 다음에 조혈 혈구의 분화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사이토카인의 가족들이 있어요. 뭐 클래스 1, 클래스 2, 케모카인, 뭐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아무튼 사이토카인의 패밀리라고 되어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다 면역에 관여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면역에 관여하는 물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 반응. 그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앞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 쭉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면역 반응을 잠깐 보시면 우선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생체 내에 병원 미생물 항원이 침입을 하면 우선 중성구가 딱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중성구가 그 항원을 잡아먹고 또 더불어서 큰 포식세포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큰 포식세포도 항원을 잡아먹어요. 식세포가 출동하여 항원을 탐식합니다. 근데 이때 거기서 특히나 이제 큰 포식세포나 수상세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포식세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제시한다고 했죠? 네, 항원의 펩티드, 항원 찌꺼기를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항원 제시세포인 포식세포와 수상세포가 병원 미생물의 항원을 제시하고 그거를 T림프구가 특히나 T림프구의 표면 바깥에 있는 TCR, T셀 리셉터 수용체에 의해서 그 항원을 인식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T림프구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B림프구를 활성화하여 B림프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제세포로 변화가 되고 형제세포가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고 또 T림프구는 세포상해성 T림프구로 활성화하여 어떤 세포를 상해한다, 병원 미생물을 제거시킨다라는 게 면역 성립의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 6-8 그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쭉 다시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딱 보시면 세균 이물질이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식세포가 그 세균을 먹어요. 그럼 세균을 먹으면 그때 식세포, 수상세포는 항원 제시세포이니까 항원을 제시를 해요. 그럼 항원 제시를 했으면 그걸 보고 T림프구가 TCR, T림프구의 표면에 있는 리셉터에 의해서 T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하게 되면 T림프구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루트로 나눠진다고 했어. T림프구는 B림프구로 활성화해서 B림프구가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고 형제세포는 항체를 생산해서 그 항체가 항원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게 이 그림에서 파란색 그 파란색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걸 체액성 면역이다. 그래서 B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라고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분홍색 부분을 보면은 T림프구가 세포상해성 T세포로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T림프구 자체가 항원을 공격해요. 그게 세포 매개 면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림프구에 의한 건 체액성 면역이고요. T림프구에 의한 게 세포 매개 면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요.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면역이 성립을 하면 T림프구나 B림프구의 일부가 그 항원을 기억하여 다음 감염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차 똑같은 항원이 침입하면요. 이런 1차 면역 반응보다도 항체가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생산돼서 보다
오랫동안 지속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2차 면역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항원이 딱 침입을 했을 때 그걸로 이런 그 면역의 과정이 성립이 됐어.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항원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훨씬 더 항체도 빨리 생산이 되고요. 또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또 항체도 보다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원이 거의 발현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2차 면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감염증에 2번 걸리지 않는, 한 번 걸리면 두 번째는 가벼운 증상만으로 지나는 것은 2차 면역 반응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의 체액성 면역과 세포매개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체액성 면역은 주로 뭐에 의한 거라고 했었죠? 비림프구에 의한 거고, 세포매개 면역은 세포상의 독성 T림프사이트, T림프구에 의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매개 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체액성 면역은 항원에 대한 생체의 응답에는 항체를 중심으로 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체 생산하는 건 비림포사이트였잖아요. 그래서 비림프구에 의한 면역이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름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했냐? 비림프구가 주로 세포체계에 위치한 세포체계 항원이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항원을 보고 항체를 생성해서 죽이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체계에 둥둥 떠다니는 항원을 인식해서 항체를 생성해서 죽였다라고 해서 그걸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누는데요. 형제세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림프구가 형제세포로 전환이 되면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라고 했었고, 또한 그 비림프구 안에는 기억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세포는 그 항원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그 항원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항원이 진입하면 효율적으로 이미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원을 박멸시키도록 해주는 게 기억세포다라고 되어 있고요. 백신이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괴된 또는 약화된 항원을 주사하였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약하게 면역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1차 면역 반응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항체도 생산이 된 적이 있을 거고, 또한 기억세포도 만들어졌을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거의 면역 반응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의 두 번째 감염이 일어나면 거의 감염이 일으키지 않는 게 이 백신 예방주사와 관련된 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기억세포의 작용이라고 해서 1차 면역 반응에서 형성된 기억세포 때문에 나중에 같은 항원이 나타나서 유지된 2차 면역 반응은 1차의 경우보다 항체의 생산이 훨씬 신속하고 많아지기 때문에 항원이 바로 들어와도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이미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격하기 때문에 거의 감염의 증상이 거의 일으키지 않고 바로 물러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액성 면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세포매개 면역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세포매개 면역은 무슨 림프구 관여를 한다? 네, T림프구가 관여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그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이게 하나 더 나오네요. 아까 1차 면역 반응이랑 2차 면역 반응의 그 그래프, 항체 농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 항원에 대한 초기 노출이 됐어. 그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이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도 길 뿐만이 아니라 항체의 농도도 작아요. 그러다가 항원에 대한 2차 노출, 그러니까 1차 면역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들어왔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몸속은 기억세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체가 반응도 신속하고요. 또 항체 농도도 많아진다 라는 게 이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억세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포매개 면역입니다. 세포매개 면역은 어떤 림프구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네, T림프구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 세포
세포 공격성 T림포사이트에서 세포 매개 면역에서 TC, 사이토톡식 T림포사이트에 의해서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포 독성 T림프구, 이게 결과적으로 TC라는 거예요. TC 림포사이트.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하면 직접 그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그 그림으로 잘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세포 독성 T세포가, 그러니까 사이토톡식 T림포사이트가 어떤 항원에 감염된 세포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염된 세포에 세포 독성 T림프가 딱 만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세포 독성 T림포사이트에서 뭐를 분비를 하냐면 퍼포린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요. 퍼포린 물질을. 그럼 퍼포린 물질이 그 감염된 세포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감염된 세포가 파괴되겠죠. 감염된 세포가 파괴되고, 이제 파괴되면 세포 독성 T림프가 결합된 거를 연결을 끊어갖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 이게 세포 매개 면역이다. T림포사이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체액성 면역은 무슨 림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네, 항체 반응이니까 체액에 둥둥 떠다니는 항원을 보고 항체가 형성해서 그 항체가 죽이도록 하는 거니까 항체를 형성하는 림프구인 B림포사이트에 의한 거고, 세포 매개 면역은 T림포사이트, 특히나 사이토톡식 T림포사이트에 의해서 그 세포 독성 T림포사이트가 퍼포린을 분비를 해갖고 그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구멍을 뚫어갖고 파괴시키도록 하는 거니까 T림프구에 의한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레르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감인성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알레르기 또는 감인성 반응인데, 병원은 사실은, 면역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해갖고 비자기만 죽이면 되는데, 병원 미생물 등의 이물질을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내 몸도 죽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소 자기 조직이나 자기 세포도 손상시킨다. 그래서 그 면역이 과잉으로 반응하여 비자기만 죽이면 되는데 자기까지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생체에 유해한 손상을 가져오는 게 알레르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원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감작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번 어떤 항원의 자극을 받아 그 항원이 알레르기원이 되면 생체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미 감작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후 그 항원에 접촉할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레르기 원의 침입 후 반응이 몇 분 안에 나타나서 몇 시간에 사라지는 것을 즉시 알레르기라고 하고요. 또 몇 시간 만에 나타나서 24에서 48시간이 피크에 달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연형 알레르기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가 사실은 그 비자기만 구분하면 되는데 과소 반응이 과민해져 갖고 자기까지 공격을 하게 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알레르기로 인한 중요한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신 아나필락시스 쇼크 있고, 국소 아나필락시스 쇼크 있고, 아토피 같은 게 있고, 또 천식 같은 것도 다 알레르기로 인한 중요한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신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되게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 페니실린 주사, 항생제를 맞아도요, 또는 벌과 같은 곤충에 쏘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원인이 될 때 증상은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기도가 폐색이 돼요. 또한 혈압도 저하가 돼요. 심장 쪽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들고, 그럼 심장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쇼크사가 유발돼서 사망에 이르는 게 전신 아나필락시스 쇼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소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는 어떤
알레르기 항원에 국소적으로 반복 노출되는 경우, 주로 피부 같은 거에 국소적으로 반복 노출되는 경우 증상으로 두드러기나 발적 일으키는 거 국소 아나필라시스 쇼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주로 유전적 경량으로 인한 과민 반응이다. 특히나 임무글로빈 E 항체 생산하는 유전적 경량으로 인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증상이 천식, 두드러기, 가려움증 뭐 이런 것들이, 또는 만성적인 습진, 열이 오른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토피의 증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주로 뭐 복숭아 알레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은 먹어도 괜찮은데,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복숭아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그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뭐 국소 아나필라시스로 뭐 두드러기, 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천식과 관련해서 좀 이제 그림이 있어서 좀 넣어놨는데요. 천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먼지라던가 흡연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뭐 고양이, 동물 같은 거라던가 운동을 심하게 할 경우, 이런 것들 다 천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항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보시면 천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흡기계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 기도 부분이 노멀 에어웨이가 좀 커요. 그리고 그 기도와 관련된 그 에어웨이 스무스 머슬이라고 해서 기도 밑무늬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무늬 근육이 이 정도 빨간색이 밑무늬 근육이거든요. 좀 얇아요. 그런데 천식이 있는 사람은 밑무늬 근육이 점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도가 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천식 발작 때는 훨씬 더 밑무늬 근육이 막 늘어나면서 호흡이 되는 기도가 구멍이 더 작아진다. 그래서 막 천식 발작하면 막 기침도 되게 막 하고 호흡곤란 일으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역학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사실 면역학의 부분은 되게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선은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그림 6-1, 그 면역 과정,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역과 관련된 면역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쭉 보시면 그 면역 담당 세포 같은 것들 있죠. 뭐 줄기세포에서 림프계 전구세포와 골수계 전구세포로 나눠지고, 림프계 전구세포는 T림포사이트와 B림포사이트로 구분이 되고, 골수계 전구세포는 뭐 호염기구, 호상구, 중성구, 수지상세포, 백혈구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T림포사이트, B림포사이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웠고, 그다음에 T림포사이트와 관련해서 세포맥의 면역, 그다음에 B림포사이트와 관련해서 체액속 면역, 이것도 배웠고요. 그 이외에도 보체, 항체, 그다음에 뭐 사이토카인, 뭐 인터페론 이런 것들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